아, 지금까지 했던 얘기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정리요? 네, 약간 좀 컴팩트하게 좀 조금 헷갈리시는 모양이에요. 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수요 공급 있잖아요. 수요 공급. 제가 이거 이야기해볼게요. 이 수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누구 수요예요? 어떤 수요예요? 사려는 사람. 그냥 사려는 사람 매수 수요네요? 맞죠? 네. 매수 수요가 돼야지 여기가 매매 가격이죠. 그죠? 실거래가 매매 가격이죠. 네. 근데 여기 수요, 그러면은 투자 수요도 있잖아요. 네. 전국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전국구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 어떻게 예측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이 수요는 매수 수요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수요예요. 이 수요가 전세 수요여야 돼요. 자가 수요는? 자가 수요도 매수 수요잖아요. 매수 수요 이 수요 안에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가장 범위가 넓은 수요가 뭐냐면 이 전세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은 재고주택의 공급입니까? 아니면 신규 공급입니까? 어떤 공급이에요? 둘 다. 네, 둘 다 있는데 시장 영향 큰 거는 신규 공급입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장에는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려면 신규로 들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여기 공간이 비죠. 그래서 여기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신규를 많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가 공급 없으면 여기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급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재고주택의 공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하고 서울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지방은 재고주택의 영향이 적고요. 서울은 재고주택의 영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는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전세 수요를 예측 수요. 그래서 이 수요가 공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신규 공급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년 동안 공급량을 보고 이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 균형점 깨질 때가 시장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앞에 이야기했죠. 3년 누적 공급량.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하면요. 공급은 우리 3년치 공급이 이제 미리 분양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수요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요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샀다 팔았다. 근데 기본 수요, 전체 수요 중에서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이 수요, 전체 수요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은 어떤 수요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우리가 얼마를 볼 건가인데 이 균형점이 깨지는 수요는 얼마냐면 3년이 넘을 때입니다. 넘을 때 깨집니다.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를 먼저 공부하는데요. 도시가 만약에 부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 네. 부산이 여기 보면 김해도 있고 이제 양산도 있고요. 주위에 이렇게 막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창원도 있고 저기 가면 울산도 있어요. 우리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시작됐잖아요. 일기 신도시부터 해서 네. 2020년까지가 딱 30년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동하면서 만든 공급량이 균형점입니다. 얼마냐? 여기는 23,500에서 24,000대예요. 공급됐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서 인구 곱하기 0.05 하게 되면은 18,000밖에 안 돼요. 17,000, 18,000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5,000은 어디 갔냐? 이 수 어디 갔어요? 누가 소화했죠? 투자자가 소화했습니다. 누구 줬습니까? 들어온 수요 네. 줬죠. 상승기가 나오면 나오고요. 하락이 나오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이 균형점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하락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집을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 줄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세 개. 부산이 17년부터 많았죠. 17년, 18년, 19년. 이 하락기가 되면 여기 수요가 멈춰요. 집을 안 삽니다. 자, 이 집을 안 산 수요 누구냐? 신혼부부 수요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여기에 3년치가 누적돼 있잖아요. 3년 지나서부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장에 공급량이 나옵니다. 그죠? 20년, 21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률이 뒤로 가면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3년차 지나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장에서 공급이 적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되는데 뭐부터 바뀌느냐? 전세부터 시장이 바뀝니다. 전세부터 바뀌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전세 수급부터 바뀌어요. 전세 수급 바뀌고 다음에 뭐냐면 전세 가율이 바뀝니다. 요 사이에 전세 상승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지방 도시들은 담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서울은 크고 때문에 전세 가율보다는 전세 수급이 움직이면서 더 빨리 움직여요. 전세 수급이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우리 그 밴드방에서 제가 그래프로 다 보여드리는데 지방의 과영시는 2019년도로 해서 전세 수급이 다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장이 움직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공급만 적게 되면 이 뒤에는 시장은 대부분 상승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방 시장은요. 근데 서울은 다릅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들은 이게 조금 더 잘 안 맞아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요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투자 중에서도 소규모 투자가 가장 어려워요. 작은 도시 투자가. 외부의 영향이, 이동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수요보다 외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메커니즘은 들어가 있지만은 외부에 의해서 등락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투자는 광역시 위주가 가장 좋고요. 더 좋은 데는 서울 수도권이고 제가 볼 때는. 사이클 엄청 기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투자금이 적다면은 작은 도시도 괜찮은데 여기는 공급이 적은 건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요. 지난번에 그 설명해 주신 것까지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네, 여기 위에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아, 네. 좀 아시네요. 좀. 사이클이 길어서 수도권 투자가 좀 괜찮다고 보셨죠? 가장 쉽죠. 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상승하게 되면 엄청나게 길게 상승하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은. 네, 돌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은 조금 들어가기가 좀 머뭇머뭇하거든요, 사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난 수익보다 떨어질 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시장의 전체적인 길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은 아직도 꽤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울은 이거보다 더 큰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공부한 게 맞다면은 저는 2035년까지도 다 대충은 그림이 돼 있어요. 아, 궁금합니다. 네, 2035년까지도 그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이게 담는 그릇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서울 같은 경우 2007년에서 2008년부터 시장이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떨어졌다가 쭉 바닥까지 갔다 2013년까지 바닥까지 갔다 이렇게 쭉 올랐어요. 여기를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물을. 이걸 아무리 여기 많이 공급해도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를 채워 넣어요. 제가 물을 붓는 거랑 똑같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물을 붓는 게 광역시? 광역시하고는 달라요. 광역시 물 부으면 금방 올라오죠. 금방 올라갔다 내렸다 보면 금방 합니다. 이 물 채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우리가 공급을 한다 해도 우리가 서울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에 막 한다 해도 여기가 너무 거리가 멀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의 공급을 골고루 해야 되고 안 되면은 크게 한 개씩 공급해서 여기 수요를 흡수해야 돼요.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분히 물건이 전세 매매가 돌아갈 물건이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도 이동을 해도 거래를 해가면서 이동을 해도 될 물량을 공급해야 돼요. 그 물량이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거 공급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이 물량이 얼마냐면은 지금까지 공급했던 물량이에요. 이거 나누면 1년에 16만 5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량입니다. 이 물량. 이 물량 공급해야 끝나는 겁니다. 이 물량 공급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이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좀 다릅니다. 구조가 좀 달라요. 서울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데요. 서울은 근데 그게 있어요. 서울은 하락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과거에는 조금 쉬웠어요. 과거는 좀 쉬웠는데 왜 그러냐면 지방은 전세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세 수급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누적 공급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아니고 전세 가율이에요. 아, 다르네요? 다르죠. 도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수급이 누적된 게 전세 가율이에요.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가율이 과거에 하락기 때 36%인가요? 37%인가요? 전세 가율이. 지금은 근데 60몇 프로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게 지금 안 떨어져요. 공급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전세 대출의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한 게 뭐냐면은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이 전세 가율이 떨어지지 안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매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매매가 지금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앞에 제가 가격의 구조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가 전세 가격이잖아요. 전세. 여기 전세 가율이죠. 네. 여기 매매잖아요. 이 원래 전세 가격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오는 게 많았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자기가 모아서 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부채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부채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부채죠. 부채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자산이죠.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 봐야 돼요. 은행에서는 뭐라 봅니까? 우리 대출할 때 어디까 해주죠? KB 시세 네. 70% 해주죠. 이게 뭐죠? 전세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자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펀더멘탈 내는 거예요. 이걸 부채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진짜 부채 여기 있어요. 전세 대출. 근데 원래는 얘가 공급하고 자기 자본을 내서 펀더멘탈 내서 얘가 올렸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전세 대출 들어오면서 뭡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왔죠. 현금이 1억밖에 없는 우리 젊은 친구가 대출로 4억을 해서 5억짜리 전세 들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제 가능하죠. 네. 근데 이분은 원래는 1억 전세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4억, 5억짜리 전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내 돈이고 부채죠. 그럼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고요. 지금 전세 예금 때문에 밑에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2+2 하는 바람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공급이 많아서 전세 때문에 떨어지기가 힘든 구조에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위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구조가 취약하게 바뀌었죠. 굉장히 취약하게 바뀐 거예요. 전세 시장 자체가. 원래는 얘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사용 가치가 되고요. 펀더멘탈 기초가 돼야 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 시장이 이 전체가 전세 시장이 주택 시장의 진짜 시장이죠. 자기 자본 들어왔으니까. 얘는 변하고 왔다 갔다 변하고. 얘가 변하려면 공급에 의해서만 변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이거 대출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네요. 근데 되게 많고.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매매가는 더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상승의 문제도 있고 하락의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리지만 하락할 때 엄청나게 또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세 대출도 좀 케어를 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갚으라고 하잖아요. 또 일부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줄이거나 한도 막 이렇게 건드리면 괜히 서민들 힘들어진다 어쩐다. 표 때문에 못하죠. 또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정치적 문제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프라임 모기지 아니고 서브프라임. 신용도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겠잖아요. 거기에 촉발돼서 나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똑같아요. 원리는. 구조는 전세에 있고 거기는 매매가에 있고 미국은 양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점점 커지면은 전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전세를 놔보니까 세 상 중에 한 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2012년부터 들어왔으니까 한 8년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이 전체 우리 주택시장 전체의 시장 파이는 굉장히 커졌지만은 한쪽으로 위험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분도 직장을 잃거나 공급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전세를 못 맞췄구나. 뭐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전세 문제가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주거의 본질을. 그 위에 매매가를 내렸죠. 그렇게 해서 크게 위험도 올 수 있다. 아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장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구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시간에. 수도권요? 그러니까 2030년 정도까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왜냐하면 사이클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요. 제 책에서 증명 다 돼 있고요. 근데 수도권 이제 한 번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지금요. 한 번 사이클이 이게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은 끝나봐야 알거든요. 이게 끝나는 시점이 맞다면 2025년, 26년이 맞다면은 아마 다음 사이클도 거의 비슷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중간에 변수가 있으면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밀리고 땡기 있고요. 앞뒤로?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또 밀릴 수는 있지만은 큰 구조에서는 저는 안 바뀐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서울 수도권을 하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기를 보게 되면 아마 맞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게 2025년, 2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만약에 하락기가 맞다면 공급이 없어도 하락이 맞다면 아마 다음 사이클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어요.